펜타곤이 한국에 등급을 매겼습니다. C등급, 최하위였습니다. GPS 꺼버리면 하루도 못 버틸 나라. 미국 국방부 전체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직접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싹 다 틀렸습니다. 미국은 수십조 원을 들고 한국을 찾아갔습니다. 200번 폭발하며 만든 기술을 팔라고요.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안 팝니다. 그 순간 펜타곤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그 석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해밀턴입니다. 미국 국방부 우주전략국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얼마 전 부국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이에요. 미 우주군 창설 작업에도 참여했고 동맹국 우주 역량평가라는 걸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나라들의 우주 기술에 점수를 매기는 일이었죠. 그날은 워싱턴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보안 브리핑룸. 형광등 불빛 아래 대형 스크린에 프로젝트명이 떠올랐어요. 인도태평양 동맹국 우주 역량 등급 재평가. 방 안에는 제 평가팀 12명과 합동참모부 관계자 서너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이번 평가 대상국은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입니다. 각국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실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때 방 한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마크 셔먼이었습니다. 미 우주군 작전참모, 52세.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오만함이 있었어요. 자기가 미국 군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기처럼 쓰는 사람이었죠. 마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는 알겠는데 한국이요? 거기 우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면볕이 킥킥 웃었어요. 마크가 이를 드러내며 계속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묻는 겁니다. GPS 꺼버리면 택시도 못 잡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무슨 우주를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제니퍼 콜린스, CIA 아시아국 수석분석관, 48세. 이 여자는 마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정제된 말투 뒤에 상대를 깎아내리는 칼날을 숨기는 타입이었죠. 제니퍼가 서류 한 장을 탁자 위로 밀었어요. 해밀턴 부국장님, 한국 우주 역량 브리핑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A4 용지 반장이었습니다. 글씨도 큰 걸로요. 제니퍼가 얇게 미소 지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반 페이지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우주 예산이 약 8억 달러인데 이거 나사 연간 예산 280억 달러의 35분의 1도 안 됩니다. 솔직히 평가할 내용 자체가 없어요. 마크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 콜린스 분석관 역시 일 잘하는군. 반 페이지 보고서라니 시간 절약 끝내줍니다. 저도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은 형식적으로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이틀 방문하고 C등급 도장 찍고 다음 나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35년 경력의 저한테 한국 우주 프로그램은 그 정도 무게였습니다. 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한국 방문 일정은 이틀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시설 둘러보고 기본 데이터 수집하면 끝이에요. 마크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틀도 아깝다. 반나절이면 되지 않습니까? 에밀리 왓슨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 팀의 기술 분석관, 37세.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받은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이 최근 자체 개발 발사체로 위성 궤도 투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마크가 에밀리를 쳐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한 번 쏘아 올린 것 같고 우주 강국이면 북한도 우주 강국이겠네. 방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에밀리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크의 기세에 눌린 거였죠. 제니퍼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발사체 프로그램에 대해 저희 쪽에서 파악한 바로는 러시아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습니다. 독자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로우 때 1단 엔진을 통째로 러시아에서 가져왔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C등급이 합리적 예상이라는 거죠. 자, 내일 모레 한국행 비행기입니다. 빨리 끝내고 일본으로 넘어갑시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복도에서 마크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해밀턴, 한국에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거기 갈 시간에 일본 JAXA를 하루 더 보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동의해. 한국은 빠르게 치우자. 그날 밤, 집에서 여행 가방을 쌌어요. 한국 관련 서류는 제니퍼가 준 반 페이지짜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일본 서류는 두꺼운 바인더 2권이었는데 말이죠. 그 차이가 제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35년을 보내면서 전 세계 40개국 넘는 나라의 우주 프로그램을 평가해 왔어요. 러시아의 바이코누르, 프랑스의 기아나 우주센터, 일본의 다네가시마까지. 그 어떤 나라를 갈 때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 솔직히 기대가 제로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흐린 날 오후였습니다. 평가팀 12명이 줄지어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공항 자체는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C등급이라는 결론이 박혀 있었거든요. 마크가 공항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깨끗하긴 하네. 그래봤자 공항이지. 이걸로 우주를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 제니퍼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중얼거렸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까지 차로 약 3시간이래요. 대전이라는 도시에 있다네요. 마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수도에도 없고 3시간을 가야 한다고. 나사 고다드 센터는 워싱턴에서 30분이면 가는데.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들, 작은 산들, 논밭.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좁은 나라 어디에 우주센터를 지었는지 궁금했어요.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는 부지 면적만 570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국 전체 면적이 미국 플로리다 주보다 작은데 말이죠. 대전에 도착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문을 통과했을 때 제 첫인상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소박함. 나사 고다드 센터의 거대한 클린룸, 수십 개의 위성 조립동, 끝이 안 보이는 주차장. 그것에 익숙한 눈으로 보니 이곳은 규모 자체가 달랐어요. 건물 몇 동과 아담한 정원. 연구동 외벽은 깔끔했지만 나사의 위용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개를 좌우로 돌렸어요. 그러고는 피식 웃으며 제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해밀턴, 여기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이제 보니까 나사 본부.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아,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거울 교체 비용이겠다. 제니퍼가 뒤에서 따라오며 태블릿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 이미 보고서 초안을 쓰고 있더군요. 시설 규모 나사 대비 약 15분의 1 수준. 노후화 징후 일부 확인. 도착한 지 5분도 안 돼서 이미 평가를 끝내고 있었던 겁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측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주요 연구동과 시험동을 차례로 안내받았는데 제가 계속 눈이 간 건 장비들이었어요. 최신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세대, 어쩌면 2세대 전 장비들이 섞여 있었어요. 마크가 진공 챔버 하나를 가리키며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왓슨, 저거 미국에서 언제 쓰던 모델이지? 에밀리가 잠시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제조 연도로 보면 꽤 오래된 모델인데 개조 흔적이 있는 걸 보니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 같습니다. 마크가 코웃음을 쳤어요. 오래된 걸 고쳐 쓴다. 그게 바로 예산 부족의 증거잖아. 적어도. 저도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안내가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보고서 초안의 한국 항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등급 C 최하위. 시설 규모 및 장비 수준. 나사 대비 현저히 부족. 독자 우주 역량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마크가 옆방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해밀턴, 내일 일정 뭡니까? 빨리 끝내고 도쿄로 갑시다. JAXA는 볼 게 진짜 많거든요. 내일 오전에 연구진 미팅 하나 잡혀 있고 오후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습니다. 반나절이면 충분하겠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40개국 넘게 다녀본 제 경험상 한국은 가장 빨리 끝날 출장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내일 오전 미팅 한번 하고 C등급 확정하고 비행기 타면 끝. 그런데 호텔 창 너머로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연구원 건물 한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에서요. 누가 이 시간에 일을 하는 걸까? 잠깐 궁금했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예산이 부족하니 야근이라도 해야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불빛의 의미를. 다음 날 아침 연구원 회의실에서 한국 측 연구진을 만났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소매가 걷혀 있었고 손톱 사이에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정대영 엔진개발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팀장급 인사가 기름때 묻은 손으로 회의에 나온다고? 나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위 기술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지 직접 엔진에 손을 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크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저 사람 팀장 맞습니까? 정비공 같은데. 정대영이 조용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현황, 75톤급 액체 엔진의 독자 개발 과정, 발사체 시스템 통합 기술. 내용 자체는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숫자만 들어왔습니다. 예산, 인력, 일정. 전부 미국 기준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거든요. 제가 질문했어요. 정 팀장, 75톤급 엔진의 연소시험 횟수가 몇 회입니까? 정대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누적 연소시험은 수백 회가 넘습니다. 그중 의미 있는 폭발 사고만 200건 가까이 됩니다. 마크가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200번이요?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200번 폭발하고도 프로젝트가 살아있다고요? 미국이었으면 세 번째 폭발에 의회 청문회 불려갔을 겁니다. 정대영이 마크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이 아닌 거겠죠. 저희는 세 번째에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마크의 입꼬리가 살짝 경직됐어요. 하지만 금방 회복했죠. 포기 안 한 게 자랑이 되는 건지 모르겠군. 200번 실패는 200번의 세금 낭비 아닙니까? 정대영이 입을 다물었어요. 논쟁할 생각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금속 조각 하나를 밀었어요. 검게 그을린 엔진 부품이었습니다. 이건 127번째 실패에서 나온 터빈 블레이드입니다. 이 파편을 분석해서 냉각 채널의 구조를 바꿨고 그게 결국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됐습니다. 제니퍼가 태블릿에 뭔가를 빠르게 적더니 말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저희가 평가하는 건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마침 내일 나로 우주센터에서 엔진 연소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원래 오늘 오후에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도쿄로 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연소 시험을 보려면 최소 이틀은 더 머물러야 했어요. 마크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연소 시험은 영상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도쿄 일정이 밀립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펜타곤 본부에서 온보한 통신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 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 데이터 현장 수집 필수, 체류 연장 승인, 본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마크의 얼굴이 구겨졌어요. 이 나라에서 이틀이나 더 썩어야 한다고요? 제니퍼도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고양이 세수한다고 호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 낭비일 겁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본부 지시입니다. 나로우주센터로 이동합니다. 그날 오후 대전에서 고흥까지 다시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마크는 내내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한국에서 나흘이나 보내다니 내 경력에 이런 굴욕은 처음이야. 제니퍼는 묵묵히 태블릿만 두드리고 있었고요.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풍경이 바뀌었어요. 도시가 사라지고 산과 바다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좁은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갑자기 철조망이 나타났어요. 보안 검문소를 통과하자 나로우주센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첫인상은 또 한 번 소박함이었어요. 케네디 우주센터의 광활한 발사 단지에 비하면 아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건물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내일 연소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당연한 거겠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미국의 대형 센터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였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한국 연구원 몇 명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식사를 후다닥 끝내고 다시 실험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실험동 쪽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어요. 밤 10시, 11시가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창밖을 슬쩍 봤어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야근 수당 때문에 예산이 바닥나거든요.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2시까지 남아있다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뭐 때문에? 하지만 그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피곤함에 다시 잠이 들었거든요. 내일 연소 시험 보고 데이터 수집하고 C등급 확정하고 한국을 떠나면 그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험동으로 향하는 길에 정대영 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보다 눈이 더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을 새운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습니까? 정대영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퇴근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연소 시험 전날에는 다들 여기서 잡니다. 마크가 뒤에서 들었는지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잔다고? 숙소도 없나? 역시 예산이 없으면 이런 거지. 정대영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연소 시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콘크리트 벙커처럼 생긴 관측동. 두꺼운 방폭 유리 너머로 엔진이 고정된 시험대가 보였어요. 정대영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75톤급 엔진의 145초 연속 연소입니다. 실제 비행 조건과 동일한 추력을 목표로 합니다. 에밀리 왓슨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145초면 일단 엔진의 전체 연소 구간 아닌가요? 풀 듀레이션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까? 정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실제 비행과 같은 조건입니다. 마크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145초? 우리는 그런 시험 60년대에 끝냈어. 정대영이 이번에는 마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지도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단했어요. 바위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60년대에 하셨죠. 저희는 지금 합니다. 하지만 해낸다는 건 같습니다. 마크가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정대영의 눈빛에 뭔가가 있었거든요. 아까 회의실에서와는 다른 자기 영역에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 저는 그걸 봤습니다. 35년간 전 세계 기술자들을 만나면서 몇 번 본 적 있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시험대를 바라봤어요. 곧 시작될 연소 시험.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제 심장이 약간 빨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었습니다. 아마도 폭발 가능성 때문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측동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꺼운 방폭 유리 너머로 시험대 위에 고정된 엔진이 보였습니다.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크기로만 보면 미국의 머린 엔진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안 사실인데 크기와 성능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미국의 연소 시험장에서는 보통 음악을 틀어놓거나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곤 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정대영 팀장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연소 시험 최종 점검 완료.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마크가 제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지루하다는 표정을 대놓고 하고 있었어요. 제니퍼는 한쪽 구석에서 태블릿에 뭔가를 적고 있었고요. 1987점. 카운트다운 소리가 관측동에 울려 퍼졌습니다. 3, 2, 1점 점화. 순간 방폭 유리 너머가 하얗게 변했어요. 굉음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발밑이 진동했어요. 엔진에서 분출되는 화염의 색깔이 처음엔 주황색이었다가 점차 푸른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소가 안정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35년간 봐온 것과 같은 물리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깨끗했습니다. 화염의 패턴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불안정 연소 특유의 맥동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모니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추력 곡선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75톤. 정확히 목표치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직선을 그렸습니다. 30초, 60초, 90초. 시간이 흐를수록 제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이건 안정적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웠어요. 120초, 130초, 140초, 145초. 연소 정상 종료. 엔진이 멈추자 관측동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서로 악수하고 등을 두드리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리법석은 아니었습니다. 절제된 기쁨이었어요.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다음 단계를 위한 통과 의뢰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가팀은 조용했어요. 마크만 빼고요. 에밀리 왓슨이 모니터에 코를 박다시피 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이 추력 곡선 좀 보세요. 에밀리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145초 동안의 추력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거의 완벽한 직선이었어요. 추력 편차가 0.3% 이내입니다. 이건 좀 다른데요. 나사의 RS-25 엔진도 초기 연소 구간에서 1% 이상 흔들렸거든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0.3%.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분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엔진의 제어 기술이 극도로 정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크가 다가왔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145초 연소. 우리는 그거 60년대에 했다니까. 하지만 목소리에 아까 같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마크를 쳐다봤어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셔먼 참모님, 미국이 60년대에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의 우주 예산은 GDP의 4.4%였어요. 한국은 GDP의 0.04%로 이걸 해낸 겁니다. 110배 차이입니다. 마크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에밀리를 노려보더니 돌아서 나갔습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인상적이긴 하지만 한 번의 시험 성공으로 등급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재현성이 확인되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퍼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처음으로 물음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0.3%. 그 숫자가 자꾸 맴돌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등급시. 시리 옆에 커서가 깜박이고 있었어요. 지울까 말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전날 밤과는 달랐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정대영 팀장이 저를 의외의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실패 기록 보관실이라고 불리는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양쪽 벽면 전체가 선반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선반 위에는 검게 그을리고 뒤틀리고 녹아내린 금속 파편들이 번호표와 함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001번부터 시작해서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대영이 말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자산입니다. 200번 가까운 실패의 기록이에요. 저는 천천히 선반을 따라 걸었어요. 001번. 최초의 연소시험에서 나온 터빈 조각이었습니다. 점화 후 0.7초 만에 폭발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023번. 냉각 채널이 막혀서 연소실이 녹아내린 잔해. 078번. 추진제 펌프가 과열되면서 시험대 전체를 날린 사고.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는데 시험대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어요. 127번 앞에서 정대영이 멈췄습니다. 이게 전환점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터빈 블레이드 파편을 집어들었어요. 127번째 폭발에서 나온 파편입니다.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했더니 냉각 채널의 열 전달 패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걸 기반으로 냉각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고 그게 결국 성공의 열쇠가 됐습니다. 마크가 선반을 흘끗 보며 말했어요. 200번 실패 자랑입니까? 미국에서는 3번 실패하면 의회 청문회에 불려가고 5번이면 프로젝트가 폐기됩니다. 200번이라는 건 세금을 200번 날렸다는 뜻 아닌가요? 정대영이 마크를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200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00번 배웠습니다. 마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웠다. 참 좋은 표현이네요. 200번의 학비를 국민 세금으로 낸 거군요.
제니퍼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효율성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나요? 미국이나 유럽이었으면 시뮬레이션으로 상당 부분 대체했을 텐데 실물 시험을 200번이나 한 건 기술력 부족의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순간 정대영의 표정이 변했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픈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수천 번 했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000도가 넘는 연소실 안에서 금속이 어떻게 변하는지, 극저온 액체 산소가 배관을 통과할 때 실제로 어떤 진동이 생기는지, 이건 컴퓨터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미국은 6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시뮬레이션만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저희한테는 그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터뜨려가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선반 사이를 걸으며 파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에밀리가 저를 불렀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준 보세요. 각 실패마다 원인 분석, 대응 조치, 다음 시험 반영 사항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사의 Lessons Learned 시스템과 동일한 체계예요. 마크가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나사 따라한 거겠지. 에밀리가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따라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구축한 겁니다. 나사 시스템은 기밀이에요. 공개된 적 없습니다. 정대영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기술 협력을 중단한 뒤에는요. 그래서 200번 터뜨리며 직접 만든 겁니다. 이 방에 있는 파편 하나하나가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127번 파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금속 조각. 이것 때문에 냉각 구조를 재설계했고, 그게 어제 본 0.3% 편차의 완벽한 연소로 이어진 거였어요. 200번의 실패가 한 번의 성공으로 수렴한 순간을 제 눈으로 본 거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아직은요. 실패 기록 보관실에서 나온 뒤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윤서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사업부 부장, 44세. 검은 정장에 단정한 단발머리.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한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나사에서 만난 여성 엔지니어들과도 다르고 펜타곤의 여성 장교들과도 달랐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했어요. 윤서진이 스크린 앞에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발사 운용을 민간 최초로 전담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에 숫자 2개가 떴어요. 나사 연간 예산 280억 달러. 한국 우주 개발 예산 8억 달러. 마크가 피식 웃었어요. 아, 또 예산 이야기. 적은 예산으로도 이렇게 잘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윤서진이 마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반대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비용 효율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누리호 1기 발사 비용이 약 2천억 원입니다. 미국 SLS 1회 발사 비용이 약 40억 달러, 원화로 5조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25분의 1 비용으로 동급 페이로드를 궤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마크의 웃음이 멈췄어요. 윤서진이 계속했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더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처럼 돈으로 해결하는 건 저희 옵션에 없었어요. 그래서 발상을 바꿨습니다. 하나의 엔진을 클러스터링해서 다양한 추력을 구현하는 방식으로요. 75톤 엔진 4개를 묶어서 300톤 추력을 만들었습니다. 새 엔진을 개발하는 대신 있는 걸 조합한 거예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 클러스터링 기술은 상당히 난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기 동시 제어에서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번 가까이 터진 거예요.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해결했습니다. 사기 엔진의 추력 편차를 0.5% 이내로 맞추는 제어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0.5% 이내 동기화. 스페이스X 팔컨 929기 엔진을 클러스터링할 때도 초기에는 이보다 큰 편차에 시달렸거든요. 마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잠깐. 클러스터링이야 스페이스X도 하고 있고 러시아도 했었잖아.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윤서진이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스페이스X는 팔컨 9개발에 약 4억 달러를 쓰셨죠. 저희는 누리호 전체 개발에 약 2조 원, 달러로 하면 15억 달러 정도를 썼습니다. 발사체 전체 개발비가 스페이스X 한 기종 개발비의 4배도 안 됩니다. 이 예산으로 엔진부터 제어 시스템, 발사대까지 전부 만들었어요.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필사적이었다는 겁니다. 제니퍼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필사적이라는 표현은 좋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어서 창의적이라는 건 좋게 포장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기반 기술이 부족하다는 의미 아닌가요? 회의실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한국 측 직원 몇 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콜린스 분석관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총 얼마를 쓰셨는지 아시나요? 약 2천억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0년간 2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결국 2번의 폭발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프로그램은 폐기됐습니다. 저희는 15억 달러로 독자 발사체를 만들었고 인명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반 기술이 부족한 쪽이 어디인지는 숫자가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제니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마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주 왕복선과 비교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 윤서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규모가 다르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효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크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제 시선과 마주쳤어요. 제가 고개를 미세하게 저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마크가 이를 악물고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니퍼가 제게 다가왔어요. 해밀턴 부국장님, 저 여자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숫자를 교묘하게 비교하는 건 한국 사람들 특기예요.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니퍼의 말이 맞는 건지, 윤서진의 말이 맞는 건지, 그 순간에는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C등급 보고서에 자신 있게 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체류가 또 연장됐습니다. 본부에서 추가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한국 발사체 발사 일정 확인, 가능하면 현장 참관. 마침 누리호 발사가 며칠 뒤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이 일정과 겹칠 줄 몰랐는데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크가 폭발했습니다. 또 연장이요? 도쿄 일정은 어떻게 합니까? JAXA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니퍼도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발사라고 해봤자 소형 발사체 하나 올리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스페이스X가 한 달에 4번 쏘는 수준인데 이걸 보겠다고 여기서 며칠을 더 쓰라는 건가요? 하지만 펜타곤 지시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발사 전날 밤, 숙소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어요. 미국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멀리서 발사대에 세워진 누리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높이 47m의 하얀 몸체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처음으로 긴장됐어요. 35년간 수십 번의 발사를 봤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번 폭발하면서 만든 로켓이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성공하면 제 보고서를 통째로 다시 써야 합니다. 실패하면 마크가 한 달은 뿌듯해야겠죠. 발사 당일 새벽. 이번 발사는 야간 발사였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에 발사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관제실에 들어서니 이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정대영이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윤서진도 관제실 한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팀과 함께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인 한화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첫 사례였어요. 정부가 만들고 민간이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된 겁니다. 마크가 제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간이 주도한다고? 스페이스X 흉내를 내려는 건가? 스페이스X가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는데 한국 민간 기업이 된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스크린에 고정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관제실 전체에 카운트다운 음성이 울렸어요. 한국어였지만 숫자는 만국 공통이었습니다. 19 8점, 정대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765점. 윤서진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4321점. 점화. 관제실 모니터에 화염이 비쳤어요. 동시에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굉음이 유리창을 때렸어요. 야간 발사라 화염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위 어둠을 산산조각 내는 주황빛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누리호가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 다음에는 점점 빠르게 상승했어요. 일단 비행 정상. 관제실에서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추력 정상. 비행 궤도 정상. 30초. 1분. 1분 30초.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맥스 Q 통과. 최대 동압 구간을 무사히 넘긴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로켓이 실패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1단 연소 종료. 1단 분리. 모니터에 1단이 떨어져 나가는 영상이 떠올랐어요. 깔끔한 분리였습니다. 2단 엔진 점화. 정상. 마크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팔짱을 풀고 있었습니다. 눈이 스크린에 박혀 있었어요. 페어링 분리 정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3단 엔진 점화. 정상. 목표 궤도 진입 확인.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1초, 2초. 그리고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 박수,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어요. 정대영이 헤드셋을 벗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윤서진은 한화 팀원들과 포옹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도 젖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가하러 온 사람인데,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어요. 마크를 봤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로 미동도 없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를 뭔가 다른 감정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태블릿을 내려놓고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빠르게 뭔가를 적고 있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추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큐브 위성 12기 순차 분리 시작. 1번 정상, 2번 정상, 하나씩 분리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12기 전원 정상 분리. 에밀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한 번에 메인 위성 하나에 큐브 위성 12기, 총 13개 페이로드를 궤도에 올린 겁니다. 이건 멀티 페이로드 배치 능력이 검증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C등급이 아닙니다, 부국장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제실에서 나오는 길에 마크와 나란히 걸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누리호가 지나간 자리에 희미한 연기 자국이 밤하늘에 남아 있었어요.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번 성공한 건 운이 될 수 있어. 저는 마크를 쳐다봤어요. 자네도 봤잖아. 마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숙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주황빛 불기둥이 어둠을 가르며 올라가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C등급. 그 글자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발사 성공 이후 며칠간 국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유럽의 반응이었습니다. ESA, 유럽 우주국의 기술이사 피에르 르클레르가 공식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 특히 예산 효율 측면에서 유럽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유럽이 한국한테 배울 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ESA 연간 예산이 약 75억 유로, 한국의 10배가 넘어요. 그런 기관이 한국의 효율성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JAXA의 사토 켄지라는 사람이 비공식 채널로 한국우주청에 접촉해 왔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75톤급 엔진 기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저는 이 정보를 보고 2번 읽었습니다. 일본이요? JAXA가요?
한국한테 기술을 배우겠다고요? 일본은 H-2 로켓을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서 개발한 나라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우주 강국이었어요. 그런 일본이 한국 엔진 데이터를 요청하다니. 일본의 H-3 로켓이 1호기 발사에서 지령 파괴되는 실패를 겪은 뒤였거든요. 기술적 자신감이 흔들린 상태에서 한국의 연이은 성공을 본 겁니다. 마크한테 이 정보를 알려줬어요. 마크가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중얼거렸어요. 일본이 한국한테,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제니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보는 계속 들어왔어요. UAE 우주청이 한국과 위성 공동 개발 MOU를 추진한다는 소식.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형 발사체를 자국 우주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보고. 폴란드, 루마니아 등 나토 동유럽 회원국들이 한국 발사체에 탑재할 소형 위성 개발에 관심을 보인다는 뉴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스페이체 내부 문서가 유출된 건이었어요. 스페이체 엔지니어들이 내부에서 돌려본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발사체의 비용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75톤급 엔진의 제조 단가가 우리 머린 엔진의 절반 이하로 추정된다. 절반 이하. 스페이스X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발사체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스페이스X보다 엔진 단가가 절반 이하라니. 에밀리가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부국장님, 이건 제가 예상 못한 수준입니다. 발사 성공 자체보다 이 비용 효율이 진짜 핵심이에요. 한국이 만약 이 발사 단가를 유지하면서 발사 빈도를 올리면 상업 발사 시장에서 스페이스X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마크가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왓슨, 지금 뭐라고 했어? 스페이스X를 위협한다고? 정신 차려. 한국이 몇 번 쏴봤다고 스페이스X를 위협해. 스페이스X는 연간 90회 이상 발사하는 기업이야. 한국은 겨우 연간 한두 번이잖아. 에밀리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비용 구조가 이렇다면 5년 뒤는 모릅니다. 스페이스X도 처음에는 연간 한 번 쏘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마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다 가설이야. 실제로 일어나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마크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확신은 사라져 있었어요. 비웃음 대신 짜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짜증은 보통 인정하기 싫은 사실 앞에서 나오는 감정이거든요. 제니퍼만 여전했어요. 태블릿을 두드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밀턴 부국장님, 국제 반응이야 외교적 수사가 섞여 있는 겁니다. ESA가 한국을 칭찬한 건 자기들 예산 삭감 위기에 대한 엄포일 수 있어요. JAXA가 접촉한 건 정보 수집 목적이고요.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제니퍼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석력도 뛰어났어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분석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자기가 쓴 반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등급이라고 써놓은 제 보고서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0.3% 추력 편차, 200번의 실패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25분의 1 비용의 발사 효율, 13개 페이로드 동시 궤도 투입, 민간 주도 전환, ESA의 인정, 일본의 기술 문의, 스페이스X의 내부 분석, 이 모든 게 C등급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정대영 팀장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로우주센터 옥상에서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멀리 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정 팀장,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200번이나 실패했으면 누구라도 포기할 만했는데. 정대영이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해밀턴 부국장님, 한국은 70년 전에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입니다. 도로도, 건물도, 공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포기했으면 지금의 한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있어요.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정대영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미국이 60년대에 달에 갔을 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해냈죠. 저희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해내는 것. 그게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다른 나라의 우주 프로그램에 점수를 매겨왔는데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순간이 처음이었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C등급이라고 적힌 보고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커서가 C 위에서 깜박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C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아직은 무슨 등급을 써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C는 아니었어요. 절대로. 워싱턴에 돌아온 건 비가 내리는 월요일이었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회색 하늘 아래 묵직하게 서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노트북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현실이었어요. 최종 보고 발표가 잡혀 있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대형 브리핑룸.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어요. 국방부 차관, 우주군 사령관, CIA 부국장, 나토 연락장교, 합동참모부 관계자들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 결과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이 뉴스를 탔기 때문이었죠. 마크 셔먼이 먼저 발표대에 섰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입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뒤 마크는 이상하게 조용해져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자신감을 회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오니 다시 미국의 힘이 느껴졌나 봐요. 마크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인도태평양 동맹국 우주역량 등급평가 한국 항목입니다. 스크린에 한국 국기와 함께 커다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등급 C, 유지 권고. 마크가 당당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발사체 프로그램은 인상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우주 역량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발사 실적이 소수에 불과하고 인프라 규모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부족합니다. 1회 발사 성공으로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C등급 유지를 권고합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겉으로는요. 제니퍼 콜린스가 마크를 이어받았습니다. CIA 분석 결과도 동일합니다.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 단계에서 민간 전환 초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자적 우주 역량으로 평가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제니퍼가 자리로 돌아가며 제 쪽을 봤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여기에 동의하시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대로 걸어갔어요.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담긴 거였어요. 3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5년 펜타곤 경력에서 이렇게 긴장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마크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제니퍼의 손이 멈췄어요. USB를 꽂고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첫 슬라이드. 한국 등급 S. 상향 권고. 웅성거림이 방을 채웠어요. 마크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연소 시험 결과입니다. 145초 풀 듀레이션에서 추력 편차 0.3% 이내. 참고로 이 수치는 나사의 RS-25 초기 연소 시험보다 안정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200번 가까운 실패 기록에서 구축한 자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나사의 레슨스 learn 시스템에 필적하는 수준이며 이것은 독자적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다음. 비용 효율 비교. 누리호 1회 발사 비용 약 2천억 원. 미국 SLS 1회 발사 비용 약 5조 원 이상. 동급 페이로드 기준으로 25분의 1 비용입니다. 다음. 민간 전환 속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전 과정을 주도한 첫 사례. 미국의 스페이스제트 모델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구현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국제 반응. ESA가 한국의 비용 효율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공식 언급. JAXA가 비공식적으로 기술 데이터 공유를 요청. UAE, 사우디 등 중동 우주 신흥국들이 한국과 협력을 추진 중. 다음. 스페이스제트 내부에서 한국 발사체의 비용 구조를 분석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 엔진의 제조 단가가 스페이스제트, 머린 엔진의 절반 이하로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마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해밀턴 부국장.
잠깐만요. 35년 경력의 부국장이 고작 며칠 출장 다녀와서 C등급을 S등급으로 올리자고요? 한 번 성공한 걸로요? 저는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셔먼 참모. 누리호는 이미 연속 발사 성공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야간 발사에서 13개 페이로드를 동시에 궤도에 올렸어요. 이건 한 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마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도 S등급은 말이 안 됩니다. S등급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만 부여된 등급이에요. 동맹국 가운데 S를 받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최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웅성거림이 다시 퍼졌어요. 우주군 사령관이 손을 올렸습니다. 방이 즉시 조용해졌어요. 해밀턴 부국장, 근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한국연구원의 실패 기록 보관실. 200개의 파편이 선반에 진열된 사진이었어요. 오른쪽은 누리호가 야간 발사되는 순간. 어둠을 가르는 주황빛 불기둥. 셔먼 참모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나사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보다 적다고요. 마크의 얼굴이 굳었어요. 맞습니다. 적었어요. 하지만 그 적은 예산으로 이 사람들은 200번 폭발하면서 직접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6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이 사람들은 200번의 실패로 처음부터 쌓아 올린 겁니다. 제니퍼를 봤어요. 콜린스 분석관이 한국 보고서를 A4 반장으로 정리해 왔었죠. 반 페이지면 충분하다고. 제니퍼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반 페이지로는 이 나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셔먼 참모가 GPS 꺼버리면 끝이라고 했죠. 이 나라는 이제 자기 위성을 자기 로켓으로 올립니다. 자기 눈으로 우주를 봅니다. 더 이상 미국의 GPS에 목숨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방 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마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들은 싹 다 틀렸습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마크가 입을 열었어요.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고 다시 열고 다시 다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마크 셔먼이 할 말을 잃은 건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10초쯤 정적이 흘렀어요. 우주군 사령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밀턴 부국장의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한국 항목은 재평가 절차에 들어갑니다. 마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니퍼가 태블릿을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오는 복도에서 에밀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데이터가 말한 거야.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데이터는 말을 못해요. 데이터를 읽는 사람이 용기를 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부국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200번 폭발한 파편을 직접 봤으니까요. 어둠을 가르는 불꽃을 직접 봤으니까요. 그걸 보고도 C등급이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고서 채택 후 일주일 뒤 펜타곤에서 한국에 공식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한미 공동우주 프로그램 제안이었어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한국의 75톤급 엔진 기술과 저비용 발사체 운용 노하우를 미국과 공유하고 대가로 미국의 심우주 탐사 기술과 군사 위성 플랫폼을 제공한다. 규모는 수십조 원 이상. 펜타곤 역사상 동맹국에 보낸 우주 분야 제안서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마크 셔먼도 제니퍼 콜린스도 이제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크가 조용히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해밀턴, 이 딜이 성사되면 미국한테도 좋은 겁니다. 한국 엔진 단가가 진짜 절반이면 우리 군사 위성 발사 비용이 확 줄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크가 한국을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실리를 계산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개월 전에 GPS 꺼버리면 끝이라고 비웃던 사람이 이제 한국 기술이 미국한테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일주일 뒤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펜타곤의 제안에 대해 공식 답변하는 자리였어요. 펜타곤 브리핑룸에 다시 30명이 모였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측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가운데 윤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한 단발머리.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측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제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미소였어요.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국과의 우주협력은 한국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 안에 안도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다들 수락할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그 한 단어에 방안이 얼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저희가 직접 발전시키겠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윤서진이 계속했습니다. 이 기술은 200번 폭발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이 밤을 새워가며 파편을 줍고 분석하고 다시 조립해서 만든 기술이에요. 이건 도면이나 데이터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크가 옆에서 숨을 들이켰어요. 윤서진의 눈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안 팝니다. 3초간 완벽한 침묵이 흘렀어요.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3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할 말을 잃는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마른 침을 삼켰어요. 윤 부장,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규모를 더 키울 수도 있고. 윤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스스로 만든 기술이에요. 이걸 파는 순간 저희는 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됩니다.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화상이 끊어졌어요. 스크린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당혹감, 분노,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크 셔먼이 한참 동안 꺼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라,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마크를 봤어요. 마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웃음도, 짜증도, 오만함도 없었어요. 경외심이었습니다. 제니퍼 콜린스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태블릿은 가방에 넣은 채로요. 반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쓴 그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진짜 우주 강국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한국 출장 전에 작성했던 최초의 보고서 초안을 꺼냈어요. 대한민국 등급시, 독자 우주 역량 사실상 전무.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개월 전에 한국을 반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한국 예산이 나사 화장실 비용보다 적다는 농담에 함께 웃었던 그 사람과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도심의 불빛 때문에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하늘 어딘가에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들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0번 폭발한 파편 위에 세운 기적이요. 그 C등급 보고서를 지금도 서랍에 갖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가끔 꺼내서 봅니다. 볼 때마다 생각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건 예산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강한 나라는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요. 어둠을 가르며 솟아오른 그 주황빛 불꽃.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만든 빛이었어요. 안 팝니다. 그 한마디가 이 시대의 가장 강한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부국장 로버트 해밀턴이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200번의 폭발을 견뎌낸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나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